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주요 7개국 회의체에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G7 참여에 대해서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참여가 G7의 정체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G7 복귀 필요성을, 이란에는 즉각적인 협상 재개 촉구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업황이 4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5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0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반면 재고 전망 지수는 마이너스 14.7로 16.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연은의 리처드 다이치 고문은 제조업 활동은 위축됐지만 기업들의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보냈다는 소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핵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국이 군사 지원에 나설 경우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가속화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나왔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 1.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해줬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 0.94% 상승하면서 다시금 6,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7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여물 국채 금리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4.4%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습니다. 3% 강세 흐름 보이면서 빅테크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국제 유가 어제 7% 급등하는 흐름 보였었죠. 오늘은 다소 내려왔습니다. 1.75% 하락하면서 그래도 배럴당 70달러 선에서는 머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G7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51회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캐나다의 엘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파트너로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이 M7 정상회의, M7 국가들을 보니까요. 미국과 일본,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정상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파트너로 초청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가 초청이 됐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은 만큼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12일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첫 정상 외교인인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도착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의제들이 살펴질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글로벌 지금 안보 이슈가 가장 큰 대두가 되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지금 심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이 외교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 WTI 국제 유가가 굉장히 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유가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제로 작용할 예정인 만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봉쇄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이슈도 더 위기 대응으로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겠죠. 러시아 제재안을 추진하면서 같이 글로벌적으로 외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수록 방산주 쪽으로도 들썩이는 흐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경제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지금 글로벌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회원국 간의 갈등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이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제한을 하겠다, 수출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터리와 히토류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수급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덩달아서 에너지 또 원자재 수급까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각 나라별로 어떤 협상 테이블을 하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ESG와 기후 정책까지 논의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기술 혁신과 협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돼서 또 디지털 기술이 요즘 시대를 또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래 세대인 만큼 이 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미래 기술까지 이야기가 할 예정입니다. 어떤 혁신과 협력의 내용들이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의제로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셔서 앞으로의 정상회의가 어떤 의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원래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요. 공동성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동성명을 이번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개별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이렇게 개별 회담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 점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신흥국가의 관계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힌트, 이 아이디어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될 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여러 기업들 또 여러 국가들과 만난 만큼 또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한국 수출 기업과의 대외 변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관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 수급 또한 완화가 되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매수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안보와 AI 인프라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쪽으로는 당연히 원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팀코리아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에너지단에 따라서도 원전주들 더 급부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솔루션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까지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3% 급등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죠. 아무래도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AI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고요. 일본까지 그 정상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미일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가 조금은 올라오는 추세가 될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터와 아난티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 계속해서 너무 잘 가고 있는 방산주까지 이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담 이제 시작이니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체크해 보시고요.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 기대감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좀 고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M7 종목들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졌고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1.9% 상승하는 흐름과 애플도 1%대, 메타가 2.8%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존 또한 1.8% 강세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일라의 릴리, 이 의료기술과 헬스케어 쪽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일라의 릴리 1.4%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이 자사의 체중 감량 치료제 젯바운드의 고용량 버전을 오는 8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실적도 더 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기술 섹터 쪽으로는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그래도 수요 심리가 있는데요. 금값, 이 뉴몬트에 대해서는 오늘 1%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테슬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1.17%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만큼 엑손모빌과 쉐브론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와 AMD, US 스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메타 2.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AMD가 가장 강했습니다. 8%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US 스틸까지도 지금 철강 관련해서 5%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죠. 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입니다. 네, 메타가 세계 최대 메신저 플랫폼 왓츠앱이 드디어 광고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지 11년 만의 변화인 건데요. 그 당시에 인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광고도 상술도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11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번 광고는요, 왓츠앱의 개인 메시지나 대화창이 아니라요, 업데이트라는 별도의 공간에서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 이용자들이 올린 스토리 형식의 게시글로 보는 그런 곳인데요. 하루 평균만 하더라도 15억 명이 사용하는 핵심 탭이라고 합니다. 또 메타는 사용자 위치 정보나 언어 설정 등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타겟팅하되 개인 메시지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종단 간의 암호화 기술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타 채널 기능도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될 예정입니다. 단체 인플루언서들이 구독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채널을 노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NBC는요, 이번 조치를 두고 왓츠앱을 이 메타의 차세대 광고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마크 저커버그의 이 CEO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왓츠앱이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가동하게 되면서 이 광고 의존도가 높은 메타 실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광고 안에서도 왓츠앱은 지금 광고가 중단됐던 만큼 11년 만에 도입이 되면서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에서 지금 광고를 수익을 내고 있는 로쿠도요, 오늘 급등하는 흐름 가졌고요. 그리고 메타 안에서의 FSN에 대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의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CJ ENM에서 지금 광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크로스 또한 있다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AMD입니다. AMD가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어제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높였습니다. 지난주 특징주로도 AMD를 또 살펴드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앞서서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MI400 시리즈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규 렉 서비스인 헬리오스를 공개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자사가 AMD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이 로드맵이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8%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고요. 9월부터 회복이 되면서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욱더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과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죠. AMD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고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팹리스 쪽으로 제주 반도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US 스틸입니다. US 스틸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흐름 가졌는데요. 5% 상승세 보였습니다. 일본 제철에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 골든쉐어를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거부권을 확보를 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갖는 주식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US 스틸 본사의 이전이라든지 사명 변경 그리고 해외 이전 등의 경영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요, 지금 이번 협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철강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은 당초에 인수합병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바꾸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파트너십을 방식을 계속해서 승인했고 강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요, 정부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US 스틸 주가 올해 들어서 61% 넘게 올랐고요. 이와 함께 국가안보협정에 승인을 하면서 투자 심리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투자에 대한 확대 본격화가 될 전망이니까 지금 실제로 미국의 철강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미국에 수출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까지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더 가까이 체크해보는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만나볼 세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충돌로 인해서 비료와 식량 그리고 유가 시장까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이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서울 집값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주말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이뤄졌는데요. 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핵 협상을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지금 그래도 비료와 식량, 물류까지 지금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대거 투입을 해서요. 이란의 핵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단순히 군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의 가스전이나 정유시설 같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까지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일부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수도 테헤란 인근의 정유 저장소도 불이 나면서 일부 생산이 멈췄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는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이미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교전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간밤에는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스전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장소에도 불이 나면서 계속해서 유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 유가는 살짝은 눌러주는 흐름 가졌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14% 가까이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가는 사실 이번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13일에 WTI 가격이 장중에 무려 14% 넘게 급등을 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최대폭으로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퍼졌고요. 지금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비교적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JP모건은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100달러는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만큼 민감한 구간인데 만약 이란이 여길 통제하거나 공격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유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식량에 대한 물가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생활 전반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서 좀 가장 또 크게 반응했던 시장이 바로 비료 시장인데요. 이란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황이나 암모니아 같은 비료 원료도 중동 국가들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기관 CRU에 따르면 걸프 지역을 통해서 수출되는 비료 원료가 전 세계 비중의 30에서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면 비료 생산이 멈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곧장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글로벌 질소 시장은 이미 전시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올라서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사료, 그리고 가공식품까지 식품 전반에 물가 압박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이슈를 넘어서 식량 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이어서 이렇게 식량 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도 벌써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의 70% 그리고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때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700원을 넘었고요. 전국 평균도 1,63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중동 사태가 본격 반영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2, 3주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도 평균 0.7%가량 올라가고요. 정유사나 해운 항공업계는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TV나 냉장고처럼 덩치가 큰 가전을 수출하는 전자업체들도 해상 운임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이 서울의 이 리터당 지금 평균 1,700원을 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 시장이 이 사태가 어디까지 좀 퍼지게 될지도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인 변수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에는 좀 중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정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긴장 확대를 막아야 할 때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양쪽 모두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었던 러시아가 다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협상할 때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먼저 싸워야 끝이 난다라는 모순된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각국의 외교적인 입장이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의 무역이나 안보 협상 흐름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동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의 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바로 월마트와 아마존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카드사 없이 결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카드사들은 좀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이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서클은 급등하는 흐름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금융권들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움직임의 경우에는 단순한 시도뿐만 아니라 결제판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자사 플랫폼 안에서 직접 결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월마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플랫폼 도입을 고민해 왔고요. 또 이번에 코인을 도입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결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자체 코인 도입을 시뮬레이션 중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두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금융 네트워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의 주도권이 이제 테크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 주가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요. 네. 먼저 헥토파이낸셜이 21% 급등을 했고요. 더준도 14% 넘게 뛰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IT슨 글로벌까지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월마트와 아마존의 이슈를 계기로 해서 이제 결제는 기술과 플랫폼이 주도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관련 종목들의 테마 수급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단기 반짝 상승을 넘어서 중장기 투자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믿고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의지뿐만이 아니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시장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지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금융 시스템에는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걸 기업 지갑에 맡기게 되면 기존처럼 예금이 여러 은행에 분산되는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소액 예금들이 한꺼번에 특정 기업의 거대한 계좌로 몰리면 이 자금은 예금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30억 달러 넘게 예치를 했었는데 이 은행이 무너지면서 USDC 코인이 1달러 밑으로 폭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이제 법으로 이 시장을 제대로 규율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르면 내일쯤에 지니어스 법이 지금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추진이 또 될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니어스법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지니어스법을 이번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달러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갖추고 반드시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구조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기업이나 막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은행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제 장치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극소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된 구조에서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도 현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핀테크 기업도 자기 자본이 5억 원 이상이고 또 금융위의 인가와 등록을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현재 정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상용화가 되려면 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섰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제 시스템과 금융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 주권까지 얽혀있는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집값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곳곳에서도 지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자고 나면은 집값이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 집값의 흐름 어떤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네. 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요.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0.38% 올랐고 특히 아파트는 0.54%나 뛰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가 0.95%, 송파구가 0.92%, 그리고 강남구도 0.84% 오르면서 이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까지 오름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벌써 지난달 넷째 주에 2022년 고점을 넘어섰고요. 양천구도 같은 시기에 예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고점 회복을 넘어서 일부 지역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본격적인 불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을 넘어서 더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 규제가 특별하게 이 규제를 푼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핵심은 바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기대 심리가 실제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가계 대출까지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심리 때문에 집값이 진짜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한은은 데이터를 통해 이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기대 심리가 형성되고 나면 보통 7, 8개월쯤 뒤에는 실제 집값이 최대 0.43%까지 오르고 4개월쯤 뒤에는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공식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3월 이후로 서울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 또 정권 교체로 인한 공급 정책 기대,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군요. 계속해서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집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려면 아무래도 대출이 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전 은행권의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가계 부채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NH농협이나 SC제일은행 같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좀 과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를 키운다든가 한동안 서울 지역에서 막아놨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빗장 풀기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또 DSR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차주의 미래소득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주는 식의 우회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도권 전세 보증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그리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본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꾸준히 시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움직임이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좀 분명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기획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출신인 김효정 국장이 파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국장은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건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때는 민간 중심의 공급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 중심의 대규모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국정기획위를 이끌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도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메시지만 제대로 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도 국토부 핵심 실무자들을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직접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는 초기부터 강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던지면서 수요 심리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전세나 월세 시장도 같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는 어려운 실소유자들도 지금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불안감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전세와 월세 시장도 좀 요동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 기준으로 서울 전세값은 0.15%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전세값만 따로 보면 0.19%가 뛰었는데요. 이 고더
무덕이나 잠실, 여의도, 또 목동처럼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월세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월세는 평균 0.16% 상승을 했는데 송파구는 무려 0.38%, 용산도 0.34%나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다시 조여지고 있는 데다가 경기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까 이 목돈이 드는 전세보다는 일단 월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보증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대출 규제와 공급 신호를 병행하면서 이 과열된 심리를 좀 진정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시장 심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 이것이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통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보다는 심리와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그 심리를 조금 더 조율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더 긴장된 모습인데요. 물가와 금리, 무역과 전쟁 이슈까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고관세 승자 없는 게임이죠. 정말 관세 이야기가 올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요, 그동안 관세에 대한 총정리를 저희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전략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몇 번이고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재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서 산업 전반과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희가 오늘은 관세에 대한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4월 2일에 발표된 관세안이죠.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25%에서 1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했고요. 60개국이 넘는 나라들 대상으로 추가 관세 통보까지 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 90일 유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관세는 지금 단계적이고 누적적인 구조로 전개가 됐는데, 그리고 지난 6월 9일이죠.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90일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 품목인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8일에 최종 관세 리스트 예정이 남아있죠. 물론 이번 협정이 최종 합의가 되진 않겠지만 현재 고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서의 역할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고관세가 단순히 무역 흐름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전망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죠. 이 차트는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에 GDP 전망치를 비교한 건데 가장 위에 있는 연한선이 작년, 그리고 중간이 3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선이 바로 올해 5월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3월과 그리고 5월 이후에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는 이 고관세 정책의 여파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글로벌 GDP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거라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관세 정책이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고관세 긴장감은 투자 위축과 소비 둔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고관세가 미국의 실질 GDP 수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보이시죠? 4월 2일 해방의 날이었죠.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황색 선은 만약에 시장이 그날의 관세 정책만 적용될 경우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선은 실제로 올해 들어서 시행된 모든 관세 조치를 반영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주황색 선부터 보시면 발표만으로도 GDP가 0.4%포인트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올해 나온 관세들이 모두 적용된 이 파란색 선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26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2%까지 더 깊게 하락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 나온 관세가 실행이 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는 거겠죠. 이렇게 투자가 감소되면 생산이 위축되고요.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관세는 우리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세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중국산 품목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 품목별로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예측한 결과인데요. 간단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연한 파란색은 직접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부품과 원자재 같은 공급망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금 위쪽에 가전제품, 의료기기, 그리고 통신기기 같은 위쪽에 많은 소비재 품목들이 1% 안팎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옷과 신발, 그리고 가구 같은 필수 소비재가 줄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의약품처럼 국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규제가 강한 품목은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높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필수 소비재 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관세 정책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그래프는 미국이 모든 비원자재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3년 뒤 각국의 GDP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예상한 결과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지금 모든 나라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은 마이너스 0.1%, 유로존도 마이너스 0.17%, 그리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도 0.27% GDP가 줄어들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정작 관세를 부과한 미국 본인도 0.72%나 하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제일 오른쪽 보시면요. 멕시코는 마이너스 1.3%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멕시코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 누구도 이 무역 전쟁에서 진짜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고관세가 겉보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의 베트남 무역 적자 추인데요. 여기서 적자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본 수치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량이 급격히 이렇게 늘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2005년에는 고작 몇십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수치가요. 최근에는 1,200억 달러 넘어서 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중국 대신 베트남이 생산 기지로 떠올랐었죠. 애플과 나이키, 그리고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들어서 베트남산 철강 알루미늄에도 최고 46% 관세를 부과한다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트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고관세는 이제 특정 국가 간의 대립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저희와 함께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의 저는 장아주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